1. 신상정보공개제도와 그 목적. 신상정보공개제도란 범죄자의 이름, 얼굴, 키, 몸무게 등 개인 신상 정보를 법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면 보통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적이나마 살인사건 등에서도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도의 역사. 1994년 미국의 매건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7월 29일 매건 칸카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웃에 살던 제시 팀맨데커스에게 강간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건에게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꾀인 뒤 끌어들여 성폭행한 뒤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안매장하기 전에 자기 트럭에 시신을 임시로 놔둔 것입니다. 팀맨데커스는 바로 그 다음날 붙잡혔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007년 12월 해당 주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시작한 것이 그 시초로 2001년 청소년 선구매자, 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공개 대상 및 공개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성범죄자 알림 일을 통해 운용 중입니다. 영국, 대만, 캐나다 등에서도 이를 운용 중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 영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우리나라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사법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을 등록하여 학교나 아동 청소년 기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법, 치안 담당 기관의 내부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대만은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한해 얼굴과 판결료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 18세인 자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일본은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신상을 공개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이러한 제도를 본따 만들었습니다. 3.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성 의견을 중심으로 1.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유영철, 김길태, 조두순, 조주빈 등으로 인해 매우 격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범죄자 혹은 전과자임을 인정하는 것, 혹은 성범죄 내지 흉악범죄를 옹호 또는 동조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 탓입니다. 성범죄자를 비롯한 모든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낙인 찍기 효과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의 갱생 의지를 꺾어 결국 재범률을 높이는 효과만 발생할 뿐입니다.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도 결국 망신주기에 지나지 않으며 범죄 발생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찬성하는 글을 쓴 것에는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 입장에서 제일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혹은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그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흉악범죄를 당할 확률이 얼만데 불안해? 맞습니다. 흉악범죄를 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를 당하는 순간 그 확률은 1, 즉 100%가 되는 것입니다.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을 만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고, 조주빈과 같은 성범죄자를 만나면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2. 범죄자 입장에서 본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므로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이 조성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어차피 유영철 등과 같은 자들은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인데 그까짓 심리적 위축감 따위는 개나 줘버렸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죽는 것 이외에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막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하여 범죄 예방 등의 공익적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뭔가 잃을 것이 더 생긴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더 통제하고 나아가 범죄 예방에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3. 범죄자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익보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부분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기도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사로이 개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적성이야 그렇다 쳐도 수단이 잘못된 불의의 정의감으로 인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되었던 한 대학생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자살로 추정되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통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이를 악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고 현재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으로 인해 주변의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연좌제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서도 연좌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 죄 없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나아가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개별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니 분명 처벌의 대상이 맞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필자 역시 이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동안 국가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왔으면 개인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면서 응징하려 하겠냐. 국가법이 국민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라는 식으로 옹호하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4. 결론 1. 성범죄자 알림이 등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강력범죄자, 그 중에서도 악질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자 당사자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두순, 고영욱, 조주빈, 오원춘, 유영철 등의 악질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인신을 영원히 구속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당연히 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로서 사회의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가족은 혹은 그들의 지인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상으로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이건 사회적 분위기 탓입니다. 앞에서야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좋게 나올 수도 있으나 뒤에서는 저 새끼는 범죄자 가족, 범죄자 지인,
그러니까 저들도 저 범죄자를 동조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요. 조두순 아내의 경우가 그 대표적입니다. 5. 신상정보 공개 찬반에 대한 썰. 그럼에도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한다면? 필자가 대학에 재학 중일 당시였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한 교양 필수 과정을 이수하던 때였는데 당시 해당 과목을 3번 시험을 봤었습니다.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매주 한 번씩 기사 읽고 나서 한자로 변환 이후에 수기로 직접 작성한 이후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그리고 출석 점수, 총 145점 만점에 재학 당시 교내 분위기가 상대평가였던 것을 감안, 해당 교수는 수강생이 일정 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평가여야 한다는 학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도 있어야 한다며 절대평가를 고수. 수강생 대부분이 A+ 아니면 과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중간고사 성격으로 첫 번째는 해당 교양 과목과 관련된 논문을 제시 후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이 학위 논문을 읽고 이에 대한 요약본을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보고서 제출이지 실제로는 주관식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본인이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면서 시험지에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고 앞뒤가 안 맞거나 횡설수설을 해도 점수는 줄 거다. 다른 사람의 것과 같은 근거를 갖고도 다른 결과와 판단을 내도 좋다. 혹은 옆에 학우의 생각은 이래서 이런데 내 생각은 저래서 이게 아니라 저거다. 식으로 옆에 다른 학우의 생각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도 된다. 다만 옆 사람의 답안은 컨닝하지 마라. 컨닝하는 순간 바로 과락이다.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3개 분반이 모두 모여서 약간 간담회 아닌 간담회 형식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보고서 시험 당시 그 주제로 학우들 사이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거의 50대 50으로 첨예하게 엇갈렸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필자는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유영철과 같은 흉악범죄자는 신상과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헌법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 혹은 망신 주기에 끝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 일정 기간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 혹은 망신 주기로 끝날 바에 그냥 아예 신상 정보 자체를 비공개하고 그 기간만큼 감옥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낫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저를 지목하면서 반대론자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당시 학우들 사이에서는 찬성이면 무조건 찬성, 반대면 무조건 반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기 조심스럽고 개인정보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 2009년 말 즈음에 성범죄 전과자가 된 지인이 있다. 그 말에 일제히 시선이 제게 몰렸습니다. 당시 그 지인이 법정에서 망신당하는 꼴을 보며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보다 더하면 더할 거다. 이러다 보면 앞으로 언젠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이 사회적으로 철저히 무시됨은 물론이고 그저 허울뿐인 사문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범죄자나 전과자가 동일한 기간,
동일한 수준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도 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성범죄이고 피해를 당한 그 상대는 누구이며 형량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묻는 몇몇 여하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 지인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을 시간에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성인 여성의 치마 속 팬티를 보고 싶다면서 카메라를 들이댄 것밖에 없다. 미수에 그쳤지만 그거 외에 다른 범죄 사실은 없다. 처음에 촬영했는데 하필 그게 현행범으로 걸렸다. 초범이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가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문을 성실하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으로 체포되면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에 약식 기소되고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나오며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판사가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지인으로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이 항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 채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추후에 그 지인을 면회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왜 나만 그렇게 가혹한 것인지 모르겠다. 남들은 초범의 치마 속 촬영이면 보통 불구속 수사에 약식 기소로 벌금형도 100만원 정도로 끝난다는데 왜 나만 구속 수사에 징역 5년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여자 치마 속 반스가 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이댄 것 말고는 없는데 게다가 원 스트라이크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거 이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며 한탄하며 지내는 것을 보며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연은 사실 조금 과장되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가 말이 좋아서 행정벌이지 사실상 형벌에 가까운 응징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가 만연화되었고 그로 인해 출소 후 갱생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려 하는 수많은 전과자들의 좌절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더러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되지 않냐고요. 네. 저의 지인도 성인 여성의 치마 속 팬티를 보고 싶다면서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인도 출소 후 그냥 아이스케이키 하며 치마를 들추는 수준 정도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인데 사이코틱한 강간살인범과 동일시되어 주변으로부터 전과자라 하며 낙인 찍히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갱생하려는 의지마저 꺾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살인범에게나 강도범에게나 강간범에게나 폭행범에게나 배고파서 빵을 훔친 절도범에게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사형이 집행된다거나 모두 죄가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기서 비례의 원칙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재범의 방지입니다. 즉 죄를 지은 자에게 일정한 형벌을 내림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갱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면 혹은 그 반대가 된다면 그리고 단순히 형벌을 내리는 것에 그치면서 낙인 찍고 망신 주기 위한 것이 된다면 세상 어느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 하겠나요? 이런 분위기라면 당장 저라도 국가에서 법으로서 하지 말라는 범법행위는 다 하고 사형당하는 것이 더 개이득이겠네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사형 집행당하는 것은 똑같고 세상 속에서의 개개인에게는 어차피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내가 죽는다고 어차피 피해자가 구제된다거나 살아 돌아오지는 않고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 결국 반성할 필요가 없으니까요.